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오늘 조간신문에 실려있는 사진부터 보겠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테러 이어서 런던에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24층짜리 아파트 건물 전체가 불타는 그 모습이 있는데요. 어제 자정부터 시작해가지고 불이 밤새 이어졌습니다. 아주 참혹한 현장이었다라고 하는데 저 오래된 건물에 스프링클러도 없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대학생 원비어 북한에 억류된 지 18개월 만에 집으로 왔는데 웬일인지 코에는 호흡 마스크, 호흡 튜브를 꼈고요. 그리고 저렇게 구급대원들에 의해서 실어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지난해 이 체포됐을 당시에 평양에 있는 대법원에서 이제 소송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그때는 이렇게 멀쩡하게 걸어 다녔는데 왼쪽에 있는 사진처럼 미국에 도착했을 때는 웬일인지 의식불명 상태였습니다. 구타를 당했을 것이다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지만 정확한 것은 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일보입니다. 도종환 지금 문체부 장관 후보자의 담쟁이라는 시가 있죠. 저것은 벽이다.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손을 잡고 벽을 오른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그 밑에 보니까 개혁이라는 벽일까요? 예, 개혁이라는 벽을 넘기 위해서 담쟁이처럼 넘어가겠다라는 게 도종환 후보자의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강경화 후보자를 등에 업은 문재인 대통령 외다리에서 저기를 넘어가야 되는데 야당들이 3층 탑을 쌓았습니다. 자,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같이 가자 김상조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할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는 어떻게 될까요? 국회 표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만평이 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재벌개혁은 검찰개혁처럼 될 수 없다라고 어제 취임 일성을 했죠. 검찰개혁도 재벌개혁처럼 쉽게 될 수 없다라는 말에 수술대에 누워있던 검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경환 후보자의 저서가 성희롱이었다라는 그런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빗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노영희 변호사, 김용남 전 국회의원, 김성수 평론가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어제 영국 런던에서요 불이 났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에서 불이 나서 아주 사상자, 피해자가 컸습니다. 43년 된 임대 아파트인데 10층에서는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어른이 아이를 던지고 밑에서 아이를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화재 경보기 작동을 안 했고요. 스프링클러도 없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보수 때 싸구려 마감재를 사용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아파트 창문 밖으로 던졌다. 그들은 내 아이를 꼭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쳤다. 생족이 따로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층인가 10층에서 한 엄마가 아이를 던졌고 밑에서 한 남자가 그 아이를 받았다. 영국 언론들에 의하면 불은 2층에서 처음 났고요. 빠른 속도로 불타오르면서 지은 지 43년 된 이 건물 전체로 번졌다고 합니다. 건물 붕괴 가능성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방차 물은 겨우 10층 정도까지밖에 도달하지 못해서 그보다 높은 곳의 불길은 손을 쓸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프링클러도 없었고 화재 경보도 제대로 울리지 않았다는 주민이 있었고 런던에는 이렇게 스프링클러가 없는 아파트 건물이 무려 4천여 곳에 달한다. 한 입주민은 불이 나면 집에 들어가 있으라는 말을 들었다면서 잘못된 대피 매뉴얼 문제를 지적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보니까요 한 아이를 어른이 위로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 런던 아파트 화재 참사와 관련된 소식 잠깐 리포트 보고 오겠습니다. 어제 발생한 대형 화재로 런던의 24층 아파트가 새까맣게 타버렸습니다. 이번 화재로 현재까지 12명이 숨졌고 7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크고 복잡한 건물 구조 때문에 정확한 실종자 숫자 파악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As I said, whilst we currently have sadly 12 fatalities, I do believe that figure will rise, and sadly I don't anticipate that there will be further survivors. 불이 난 그린펠 타워는 120가구가 수용된 1974년 지어진 공공임대주택으로 작년 리모델링이 완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건물엔 스프링클러도 없었고 화재 경보기도 울리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And the alarm, I haven't heard no alarm. I only heard in my house smoke alarm. 뿐만 아니라 화재 당시 아파트에는
불이 났을 때는 집안에서 대기하라는 대응 방침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인 가운데 아파트에 설치된 알루미늄 합성 피복이 화염을 빠르게 번지게 한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재호입니다. 예, 꽤 오래전에 우리가 영화로 봤던 그 타워링이라는 영화인가요? 그 영화에 보면 정말 참혹했잖아요. 이제 그 건물 전체가 불타오르는데. 런던 정도 되면은 세계적 도시란 말이에요. 이 세계적 도시에서 불이 났는데, 2층에서 불이 났는데, 그게 삽시간에 건물 전체를 불태우고 사람들은 대피하지를 못해서 아비규환인 거. 이게 사실 잘 믿기지는 않아요. 근데 아무리 세계적인 도시라고 해도 사실은 주거 지역별로 격차가 많이 나죠. 지금 예. 리포터도 전해줬습니다만 이제 임대주택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대부분 거주하고 있는 소위 판상형 아파트 형태는 외국에서는 대부분 저가의 임대 아파트가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런던 같은 경우에도 아주 부자들은 대부분 이제 정원이 넓은 단독주택에 살고 그리고 초현대식 일부 아파트를 제외하고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아파트는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임대 아파트가 대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 아파트도 사실은 이제 영국으로 이민 온 뭐 아프리카계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살았다라고 하니까 좀 이제 소득 수준이 낮은 분들이 주로 모여 살았던 거죠. 그렇죠. 이제 저소득층을 위해서 마련한 임대 아파트인데 이제 그게 얼마 전에 보수 공사를 하면서 또 외장재를 화재에 아주 취약한 싼 제품을 사면서 불길이 급속하게 번지는 그런 부작용을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주거 문제는 어느 나라나 큰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임대 아파트를 많이 공급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어떠한 질에 얼마나 안전이 확보된 임대 아파트, 그 저비용의 주거를 공급할 수 있느냐가 사실은 관건이라고 보입니다. 뭐 세계적인 선진국이고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역시 그 사회에도 빈부격차는 존재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밀집해서 사는 곳은 저렇게 화재라든지 범죄라든지 이런 거에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네요. 씁쓸하네요. 사실은 그 영국이 그래서 최근에 선거에서 뭔가 아주 극심한 그런 빈부의 격차들을 이제는 우리들도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 제기에 나서고 있고 노동당의 약진이 보이고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지금 충격적인 것은 저기서 불이 났다는 것보다 안전에 관련돼 있는 매뉴얼이 그 선진국에서도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소방차들은 진입로가 좁아서 들어가지도 못했다. 이거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나 많이 듣던 그런 얘기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스프링클러나 또 화재 경보기가 작동하지 않았다. 이거는 리모델링을 도대체 1년 전에 했는데 뭘 했는가 하는 거죠. 안전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리모델링할 때 꼼꼼히 점검했는가. 문제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불 나면 집에 가만히 있어라. 이것은 전혀 그 안전에 대한 교육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얘기들입니다. 실제로 우리들도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얼마나 안전교육을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까? 특히나 이런 일이 있을 때 안전에 관한 전문가들 한두 명이 이 거대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아파트에 하나도 없었다. 그러면 경비 인력들이라든가 이런 인력들은 어디 있었나? 이런 질문들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도 이제 사고가 나면은 항상 이게 선진국과 비교해서 선진국은 이렇게 잘 돼 있는데 왜 우리는 이러느냐라는 이제 비판하는 그런 리포트나 기자들 이제 언론 취재 보도도 많이 있었는데 사실 선진국도 저렇게 뭐 부실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런 아파트, 그러니까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가 그 세계적인 도시인 런던에도 4,000개나 된다는 게 사실 좀 믿기지 않아요. 그동안 뭐를 했을까요? 런던은 그럼 무슨 성장을 한 건가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선진국 금융의 중심지라는 런던의 중심가 하이드파크에서 뭐 한 1.8km밖에 안 떨어진다니까 거기에 있는 아파트가 저 정도 뭐 스프링쿨러도 제대로 없고 안 할 재난 준비가 없다니까 우리도 상당히 충격을 받은 거죠. 아니면 우리는 어떤가 말이죠. 우리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이 아파트가 43년 아파트인데 우리도 강남에 가격은 뭐 10억을 넘지만 40년 넘은 아파트가 또 즐비하거든요. 전국에도 또 많고 우리는 무슨 그런 불나는 거에 대난이 시랜드 참사 같이 시골에만 나온 줄 알지 우리도 도심에 나면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우리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지진의 위험도 상당히 크죠. 일본에서 우리가 또 일본은 위험하죠. 우리는 안전하다는데 우리는 사실 내진 설계가 거의 안 돼 있거든요. 그런 위험이라든가 또 영국에서도 지금 불안해하는 게 테러 요새 노출이 많이 됐잖아요. 이거 화재도 지금 테러일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좀 나오고 있어요. 이제 누전이나 뭐 방화일 수도 있지만 테러 위험일 수도 있다. 그래서 아마 테러범들이 보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포탄만 터뜨렸는데 예. 큰 건물에 저렇게 밀집된 데다가 사고를 치면 더 크게 일어나서 일을 배울 수 있겠구나. 이런 잠재적인 위험이 큰 거죠. 예. 우리가 위험 불감증, 안전 불감증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그 소방차 사다리로 물을 쏠 수 있는 높이가 이제 한 10층 높이라고 하니까 사실 우리도 비슷하죠. 예. 그러니까 아마 이제 스프링클러라든지 이런 좀 화재에 대비한 안전 설비 시설은 반드시 좀 갖춰야 되고 좀 반면 교사를 삼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도 뭐 화재에 취약한 곳이 너무나 많으니까요. 예, 런던에서 끔찍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에서는요, 또 이 테러가 발생했는데 이게 테러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은 그냥 총격 사건이라고 봐야 될지는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공화당 하원 원내 총무가요, 야구 연습장에서 괴한 총격에 사망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스티브 스컬러스 하원 원내 총무인데 야구 연습을 하는 도중에 갑자기 백인 남성이 뛰어들어서 반자동 소총으로 총격을 가했다고 합니다. 의회 소속 경찰이 없었다면 대량 살상이 일어났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의자와 경찰들이 현장에서 쏜 총을 합치면 50발이 넘는다라는 얘기 나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싫어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이 공화당 소속 의원들에게 총기를 난사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정확한 그 총격 원인 그것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좀 기자 리포트 듣고 오겠습니다. 운동 경기장에서 경찰과 구급대원들이 분주하게 부상자를 실어 나릅니다. 들것에 실린 남성은 헬기를 통해 병원으로 긴급 호송됩니다. 미국 현지 시각으로 어제 오전 워싱턴 DC 인근의 한 야구 연습장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야구 연습을 하던 공화당의 스컬리스 의원과 보좌관 등 모두 5명이 총에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He was very calm. He was just walking and shooting as if it was just like, just like he was practicing. It was just 오선의 스컬리스 의원은 미 하원의 원내 총무이자 공화당 내 3인자인 최고위 인사입니다. 스컬리스 의원은 긴급 수술을 받았지만 중태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총격 사건 소식에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 정치권도 발칵 뒤집혔습니다. During a very, very brutal assault, America is praying for you and America is praying for all of the victims of this terrible shooting. 용의자인 60대 남성은 경찰의 총격을 받고 현장에서 체포된 뒤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사망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범인 이름으로 게재된 SNS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의원들에 대한 적개심이 드러나 있어 파장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이동화입니다. 그동안 미국에서 발생했던 테러와는 좀 다르게 이거는 이제 특정, 그러니까 정치인들, 공화당 소속 정치인들을 향해서 발생을 했거든요. 정치적 목적이 혹시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되고, 앞서 기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트위터나 이런 데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라든지 공화당에 대해서 불만을 이제 드러냈으니까 정치적인 테러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좀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게 이 제임스 호지킨스라고 하는 범인 물론 사망을 했습니다만은 이 사람은 이제 샌더스 의원의 그 지지자였다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민주당 지지자였다는 건데 그래서 처음에 이제 총격을 가할 때에도 당신 무슨 당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피해를 입은 의원이 공화당이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제 총격을 가했다라고 하는 것이어서 아마도 특히 이 피해자의 경우에는 트럼프하고 아주 친한 그런 반이민법 같은 것들을 주장하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정치적으로 본인하고 좀 견해를 달리하는 다른 의원에게 총격을 가한 것으로 보이고 본인이 직접 총격을 가니까 이제 여기저기에서 경찰도 대응하다가 본인이 사망까지 이르게 된 거죠. 예, 공화당 권력 서열 3위인 원내 총무가 언제 부상을 당할 정도로 꽤 충격적이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총기가 금지돼 있으니까 다행이지 우리나라도 사실 지난 대선을 되돌아보면은 좀 상대 진영이 너무 적대적으로 서로를 쳐다보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진짜 이 총기 규제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를 정도로 좀 정치적인 대립이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 현상이죠. 우리나라만 비단 그런 건 아니고 미국만 그런 것도 아니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사람들이 좀 약간 참을성이 없고 충동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많고 특히 그 범행의 수법이나 동기나 이런 것들이 조금 상식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그냥 일단 어느 정도 선까지 화를 내거나 본인의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본인이 어떠한 그 충동적으로
그 끔찍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스스로가 자제하지 않는 분위기가 많이 형성이 돼 있어서 그런 것들이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특히 그래서 아마도 이제 현대인들이 그 분노 조절이라든가 충동 조절 장애와 관련돼서 이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완화시키는 방향을 좀 연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그제 연세대에서 이른바 텀블러 폭탄이 터졌죠. 목폭탄이 터졌는데 이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사실은 과학고를 조기 졸업한 영재예요. 뭐 교수가 일을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자기 개인 영어 공부할 시간이 없었다. 뭐 이런 원인 이유도 나옵니다만 또 주변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딱히 이 학생에게 교수가 일을 많이 시킨 것 같지도 않고 또 둘 사이에 뭔가 불편한 관계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왕따나 이런 것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미스테리로 남아 있는데 이 학생이 이렇게 텀블러,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차를 마실 때 쓰는 보온통 같은 건데 사실 영국이라든지 아니면 러시아에서 테러가 발생했을 때 많이 등장했던 건 이거를 모방했다라고 하는데 우리도 이제는 테러의 안전지대는 아니다. 뭐 지금 뭐 미국의 총기 사건도 있었습니다만은. 좀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근데 그게 되게 좀 약간 조심해야 되는 게 내일 밤이라고 하는 형태의 그런 폭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그게 날카로운 못이나 날카로운 물건 같은 것들을 면도칼 뭐 이런 거 집어넣어서 어떤 그 통 같은 데 집어넣어서 압력을 가하게 되면은 폭발하면서 이것이 파편처럼 바깥으로 쏟아져 나와서 결국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 과학 영재인 학생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혼자 생각해서 공부해서 이걸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인터넷에는 여러 가지 이런 그 화약이나 뭐 폭탄 제조법이 나와 있지만은 그러니까 누구라도 손쉽게 주변에 있는 물건을 이용해서 이런 살상 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사실은 제일 문제이고 더 하나 문제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뚜렷한 원인이나 이유가 없이 동기가 없었다라는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사회 문제화 시켜서 좀 여러 가지 공론을 좀 펼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북한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의 테러 위협도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경계를 해야겠지만 우리 내부에서 자생하고 있는 외로운 늑대들이라고 하는 그렇죠. 소외당한 사람들 또는 어떤 이제 좀 정치적으로 견해가 다른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저지르는 여러 가지 일들도 이제 좀 주의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아침에 좀 우울한 소식을 좀 전했습니다. 자, 사건 소식이긴 한데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서 김종 전 문체부 차관 김기춘이 최순실 안부를 물어봤다라고 하는데 김기춘은 여전히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국정농단 재판에서 김종 전 차관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최순실을 아느냐 모르느냐를 놓고선 김기춘 전 실장과 좀 공방이 오갔습니다. 지금 김종 차관의 얘기인데요. 실장님, 그러니까 김기춘 실장이 퇴임할 즈음인 2015년 1월에서 2월쯤에 정윤회와 천은 잘 있느냐라고 물어서 전 모르겠습니다라고 답한 적이 있다라고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최근 특검 사무실에 나가서 검사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진술했다고 한다. 다만 지나가는 얘기로 한 것이지 정윤회 문건 파동이나 어떤 사건을 가지고 심각한 게 얘기한 게 아니라 의미를 두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 1, 2월께면은 그 정윤회 문건 파동이 일어난 바로 직후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때 김기춘 실장이 정윤회와 그러니까 최순실은 잘 있느냐라고 김종 차관한테 왜 물어봤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여태까지 그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다 모른다고 했잖아요. 모르쇠 비서실장 했잖아요. 정윤회도 모르고 최순실도 모르고 블랙리스트도 아는 바고 다 모른다고 했는데 그 김종 차관이 또 누굽니까? 그 이름은 그 장시호나 저 조카들이 이름을 그렇게 불렀잖아요. 벨 아저씨. 종이 벨이니까 벨말 누르면 바로 뛰어오는 사람이다. 어떻게 보면은 저 최순실의 집사 역할을 했죠. 한강 벤치에서 기다리다가 그렇죠. 최순실 차에 정부 부처 차관이 집사 역할을 한 거예요. 오죽했으면 장시호라는 사람 팬다 아저씨라고 가가지고 수염 뭐 그렇게 놨다고 팬다 아저씨라고 할 정도인데 저분이 저렇게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김종 차관한테 정윤회하고 정윤회 처인 최순실은 잘 계시냐 안부를 물어봤다는 거는 여태까지 그 증언했던 김기춘 전 실장의 자기 스스로 완전히 뒤집는 거죠. 그래서 그 법정에서 그 얘기를 듣고 그 김기춘 실장이 지금 법정에 재판받을 때 거의 누워있다시피 한대요, 의자에. 그러다가 이거 얘기할 때는 의자를 똑바로 세우고 나는 그때는 그 비서실장을 나온 직후였다.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자회견하고 바로 나온 직후였는데 그때 무슨
내가 안부를 물어봤거든요. 아니라라고 딱 잡아댔는데 이거는 간단한 얘기지만 여태까지 최순실 게이트의 중심축이 흔들리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증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에 김 전 실장은 최순실을 본 적도 없고 뭐 면담한 적도 없고 언론 보도로 알았다라고 얘기할 정도니까 확실하게 좀 달라요. 예. 지금 재판정에서도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재판을 반드시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 더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오히려 그 수사에 대한 각종 언론 보도에서 이미 자신의 그 진술 안에서 시인했던 것들도 지금 이런 식으로 번복을 해요. 재판정에 나와서. 물론 그렇게 번복을 한다고 해서 유리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요. 이런 후한무치한 이런 모습들을 정확하게 보도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엄중한 죄를 갖다 물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1, 2월께의 바보가 아닌 이상 비서실장이 정윤의 처 얘기를 왜 물어봤겠습니까? 김종 차관에게. 그런데 김종 차관도 지나가는 얘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고 김 전 실장은 나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정윤회를 알았고 두 사람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이미 알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청문회를 통해서 다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정말 재판이 제대로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기춘 전 실장은 계속 최순실을 모른다고 하다가 과거 이제 2009년에 그 한나라당 경선 당시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TV 토론회 과정에서 그걸 배석한 게 이제 딱 화면에 찍히는 바람에 최순실을 모른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그걸 보면은 김기춘 전 실장은 상황에 따라서 요리조리 좀 피해 다니는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뭐 두 사람 간의 말이 정반대로 틀리기 때문에 뭐 어느 한쪽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김기춘 전 실장이 모른다고 한 것은 직접 최순실과 만나서 뭐 얘기한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보이고요. 만약에 김종 전 차관의 말이 사실이라면 김기춘 전 실장은 적어도 최순실이 어떤 존재고 어떤 의미를 갖는 인물인지는 알고 있었고 또 하나 김종 전 차관이 어떻게 차관으로 발탁됐는지 그 경위도 알고 있었다라는 추론이 가능하거든요. 왜 하필 여러 사람 중에 김종 전 차관에게 최순실에 대해서 물어봤겠어요. 그러니까 교수를 하다가 어떤 경위로 누구의 추천으로 갑자기 차관으로 왔는지를 김기춘 전 실장은 적어도 알고 있었다라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김기춘 실장의 말도 뭐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추론을 해보면 직접 만나서 얘기를 나누거나 어떠한 뭐 안면을 튼 적은 없다. 뭐 이 정도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실 이제 그동안에 알려진 것은 최순실이 김기춘 전 실장한테 김종 차관을 청구를 했고 그래서 김 실장이 뭐 관저에서 그러니까 총리실 공간인가요? 저기 비서실장 공간에서 김종 차관을 만나가지고 이제 차관으로 발탁했다라는 게 그동안에 많이 알려진 사실인데 김 전 실장은 이제 그걸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하필 많은 사람들 중에서 김종 차관한테 최순실에 대해서 정윤회에 대해서 물어봤냐는 거죠. 사실 관련이 없으면 그 사람한테 물어볼 건 아니잖아요. 김종 차관한테 물어볼 일은 아니잖아요. 사실 이 두 분의 관계는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알려졌지 않습니까? 김종 차관이 이렇게 그 스포츠계의 거물이 되게끔 한 것에 김기춘 비서실장의 힘이 분명히 있긴 있었을 것이다라고 다 추정하잖아요. KBO 총재일 때 아무도 관계가 없는 아무런 듣보잡인 그런 사람을 이렇게 데려다가 강연을 시키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관계들이 있었고 그 이후에 또 김종 차관은 최순실 씨에 대한 어떤 관계가 맺어졌고 그런 상황들이 다 사실 관계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좀 더 명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김기춘 전 실장 참 이렇게 알다가도 모르는 그런 분이시긴 한 것 같습니다. 정유라에 대해서도 언론 보도를 알았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노태강 국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전반적인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도 정유라의 존재를 물론 그 시기적으로는 조금 그 뒤이긴 합니다만 정말 전혀 모르고 있었을까 김기춘 전 실장은. 그러니까 이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전혀 모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게 김종 전 차관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승마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상한 소리가 들리니 이걸 좀 해명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최순실 씨한테 들었는데 똑같은 소리를 또 김기춘 전 시장에게 들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승마를 하는 사람은 정유라라는 게 너무 뻔하기 때문에 당연히 정유라 씨에 관련된 얘기를 알았을 것이고 특히 정윤회 문건을 조사해보라라고 스스로 직접 지시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윤회 씨의 딸이 정유라고 정윤회 씨의 와이프가 부인이 최순실이라는 걸 모른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끝까지 모른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라서 재판에서 물론 밝혀지겠지만 이런 식으로 무조건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본인이 얘기하는 것을 아무리 100%다 그대로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본인의 무능을 스스로 주장하는 거 아니면은 본인이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걸 아예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어서 이 부분은 좀 확실히 짚고 넘어가는 게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블랙리스트도 그렇고 노태강 전 국장 지금 이제 2차관이 됐습니다만 이분들에 대한 강한 사퇴 압력 또 이제 실행 집행을 하라라고 하는 압력이 김기춘 전 실장으로부터 이렇게 전달이 된 거잖아요. 장관이나 차관이 가서 도대체 왜 그렇게 강하게 이걸 해야 되느냐라고 항의를 해봐도 그냥 뭐 시키는 대로 해라라는 식으로 압력을 가한 사람이 바로 김기춘 전 실장인데 정유라, 최순실은 다 몰랐다라고 하니까 말이 좀 너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또 이렇게 환자복을 입고 나왔잖아요. 이게 환자복 입으면은 이게 좀 재판부가 봤을 때 이게 좀 동정심이 가나요? 부담스럽죠, 사실은. 부담스러워요? 네, 왜냐하면은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는 되게 고령이거든요. 게다가 지금 안색도 당연히 이제 안 좋은 여러 가지를 보일 것이고 또 본인이 이제 심장에 스텐트를 7개 박았다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어요. 그럼 뭐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심장이 언제 멎을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아무리 재판부에서 그냥 당신 빨리 재판 제대로 받으세요라고 말은 한다 하더라도 저런 식으로 원래는 사복 입고 나오다가 계속해서 지금 환자복 입고 나오면서 지금 재판부에 시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재판부 3명이 앉아 계시는데 그분들이 봤을 때 얼마나 좀 불안하고 좀 찜찜한 마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노리는 것이고 그러면서 계속 마스크 쓰고 본인이 약간 누워있다시피 하면서 나 이렇게 재판받는 게 힘들어서 못 살겠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는 사실은 심리적으로 매우 압박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런 거 병보석을 하느냐 마느냐는 이제 구치소에도 의사가 있으니까 의사가 결정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턴트가 분명히 들어가 있는 건 사실이니까 이게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심장이 멎어서 여기 제 소자가 뭐 죽을 수도 있다. 그러면 당연히 구치소에 있는 의사가 판정을 해야겠죠. 근데 지금 구치소 의사나 구치소 측의 입장은 전혀 나온 게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의사가 뭐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죠. 사실은 뭐 환자 본인만이 아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환자도 모르죠. 사실은 뭐 그 많은 분 이제 그 심장 쪽에 들어가는 동맥에 뭐 어떤 동맥경화나 아니면 혈관이 좁아져서 이제 스텐트 시술을 요새들 많이 하시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 그러면 거기 다시 어떤 노폐물이 쌓여서 혈관이 또 좁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정확한 상태를 의사도 알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증상이 나타나면 예를 들어서 이제 가슴에 어떤 통증이나 뭐 압박감이 온다고 하면 그런 통증을 호소하면 이제 보다 상태가 심각해졌구나 이렇게 추정할 수는 있겠지만 구치소에 있는 뭐 의사분이 상주합니다만 거기에 뭐 정밀 진단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확한 예측은 힘들죠. 다만 상태가 심각하다고 하면 외부 진료를 신청해서 보다 시설이 좋은 외부 병원에 나가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올 수는 있습니다. 진단서나 의사 소견서가 병보석을 판단하는 일흥의 자료로 사용될 수는 있습니다만 또 그거 하나만 놓고 결정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판부의 입장은 1심 구속 기간 전에 되도록이면 이제 재판을 마무리 짓고 선고까지 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좀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런 경우에는 보통 의무과장이 있고요. 그 구치소나 교도소와 연결되어 있는 외부 병원이 있어요. 그 병원이 멀지가 않아가지고 저런 식으로 이제 고통을 호소하거나 힘들다라고 하는 환자가 있으면은 그쪽에서 와요. 그래서 그 차에 들어있는 기계를 이용해서 이제 검사를 먼저 하게 되는데 그 정밀도라는 게 많이 떨어지고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은 그걸 1차적인 그 기준으로 삼고 거기에서도 뭔가 애매하고 계속해서 이제 환자가 고통을 호소한다 그러면은 외부 병원으로 원래 다니던 병원이라던가 좀 더 시설이 좋은 쪽으로 가서 하게끔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김기춘 전 실장이 그동안에 이제 보여줬던 모습이 뭐 정말 진솔하고 그리고 뭔가 이런 사태에 대해서 좀 참여하는 모습이 좀 있거나 이러면은 이런 좀 아프다라는 거에 대한 동정론이 좀 일 텐데 최순실조차도 이 김기춘 전 실장을 향해서 늙은 너구리다 조심해야 된다 언제 무슨 관계를 꾸밀지 모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터라
일반 시청자들이 봤을 때, 일반 국민이 봤을 때는 저 사람 말을 믿어야 되는 거야? 아프단 말을 믿어야 되는 거야? 혹시 저것도 잔꾀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뭐 일반인들은 그런 생각을 예. 많이 하죠. 이 병보석이라는 김기춘 전 시장이 병보석을 신청했잖아요. 몸이 예. 아파서 나는 감옥에 더 버틸 수가 없을 것 같다. 병보석 신청했는데 선진국에 같은 경우는 병보석에 대해서 관대하게 받아주는 게 관례입니다. 저렇게 힘들다는데 저 가급적이면 돈을 많이 받고 풀어주는 게 사실은 뭐 많은 통례긴 하지만 저분이 재판에 얼만큼 진솔하게 예. 대했느냐 말이죠. 그 국민들의 정서상으로 볼 때는 모든 걸 다 모른다, 예. 아니다, 나는 관계없다. 하다못해 뭐 정윤회, 최순실, 정유라도 뭐 모르고 블랙리스트도 뭐 그럼 청와대 비서실장이 도대체 뭐 했냐 이거죠. 예. 그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눈 감고 귀를 막고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법원에 대해서 좀 진실성 있게 했으면 아마 물론 뭐 판사들이 판단합니다만 예. 판사들이 조금 호의적으로 판단할 텐데 저렇게 해서는 조금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동안 또 재계 총수들이 또 재판 받을 때는 휠체어 안고 닌게를 꽂고 수염 기르고 예. 또 털모자 쓰고 뭐 또 어떤 정치인은 또 뭐 안대까지 해서 곧 뭐 실명된다고 하고 온통 하다가 나오자마자 야구 구경 가고 또 뭐 또 집회에 또 나가서 피켓 들고 다니고 하니까 국민들이 아, 좀 우리가 많이 속았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예. 병보석에 대해서는 지도층 인사들이 너무 좀 남용한 또 측면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판사들이 아마 고민이 좀 깊어지지 않겠느냐. 또 편찮으신 건 사실인 것 같고 연세가 한 80 가까이 되신 분이 또 장기간 있으면 뭐 몸이 좋을 리가 없죠. 예. 거기에 대해서 판사들이 아마 고민이 깊어질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예. 김기춘 전 실장도 그렇고 사실은 뭐 이화여대 총장 뭐 학장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기 나오는 송강용 전 대통령 교육문화수석도 마찬가지고 왜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는 걸로 이렇게 국민 눈에 이렇게 비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송강용 전 교육문화수석도 2002년에 최씨 소유의 미승빌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교육 관련 공약을 강의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만 보좌관이 최 씨를 당시에 최 원장이라면서 소개했다라고 이제 그런 증언이 좀 나왔죠. 이때 당초 특검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최 씨를 소개했다라고 진술했다가 번복을 했는데 이날 재판부가 심리를 서둘러 마무리하고 가급적 이달 안에 결심 공판을 열겠다 이렇게 밝힌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착각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막 그러는데 교육문화 수석도 그렇고 비서실장도 그렇고 대학 총장도 그렇고 학장도 그렇고 그동안에 이 국민 앞에서 진솔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자 거짓말을 하다가 나중에 그게 다 들통이 나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어요. 형국은.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전반적으로 그 재판에서 자신들이 이전에 그 검찰에 가서 진술했던 내용보다도 후퇴하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본인들이 착각했다면서 말이 달라져요. 검찰 조사에서 말, 재판부에서 하는 말이 달라요. 아마도 이제 변호사들의 조언을 받아서 형량을 줄이기 위한 어떤 시도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엄정한 그런 재판부의 판단이 요구되는 그런 시점이라서 재판에 대한 공개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또 해봅니다. 근데 이제 일반인도 사실은 재판장에서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검찰 조사에서 거짓말하지 않도록 이제 그렇게 교육을 받는데 그래서 나라의 비서실장까지 지냈고 교육문화 수석도 하셨고 또 대학교 총장도 지내셨고 학장도 지내셨고 사회 명망이 있으신 분들 가장 도덕적으로 가장 어쩌면 완전체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왜 이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사회적으로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볼 필요는 있어요. 우리 사회가 자체가 다 그런 건가. 거짓말 안 하면 살아남기 어려운 구조인가. 너무 황당한가요? 그 어떤 대중 앞에 아니면 이제 국민들 앞에 거짓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서양 기준보다 조금 관대했던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래요? 이제 대중적으로 자신의 한 말이 사실이 아닌 거로 드러나도 뭐 서양 기준으로 하면 그야말로 그 사람의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생명 내지는 어떤 공직자로서의 생명이 완전히 끝날 상황인데도 우리나라는 그게 이제 세월이 조금 지나가면서 잊혀지면서 유야무야 됐던 적이 여러 번 있거든요. 뭐 지금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여야 가리지 않고 또 어떤 뭐 정치인뿐만 아니라 공직자 아니면 어떤 대중 예술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직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보다 좀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그것에 어긋나는 경우에 어떤 일종의 페널티에 대해서 좀 강화하는 쪽으로 좀 사회 분위기나 우리의 인식이 바뀔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연예인들에 대해서는요, 이 누리꾼들이 팬들이 그 거짓말을 가장 중한 죄로 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했을 때는 예. 거의 자숙을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이번에 신정환 씨 아직까지도 지금 복귀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예. 안 되는 이유가 이런 식의 거짓말을 일삼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누리꾼들의 수준은 정직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 요구하는 예. 그런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데 유독 정치인들, 그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만 이런 관행들을 갖다가 스스로도 예. 보장해주고 또 사회에서도 보장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을 갖다 서로 또 그 포장해주는 그런 모습들도 있는데 좀 더 엄중한 잣대는 바로 권력을 갖고 있고 그것도 세금으로 뭔가를 일을 하는 예. 사람들에게서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근데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이 거짓말을 잘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본인이 어떤 그 사회적으로 덕망 있고 힘이 예. 있는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다 정당화가 좀 부여돼요, 거기다가. 그런 와중에서 일을 진행하다가 뭔가 잘못되는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합리화를 시키게 되는 과정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한 행동은 정당한 것이었는데 이게 뭔가 좀 사회적으로 평가를 잘못받고 있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면 합리화를 덧붙이는 과정 중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게 왜곡되고 변형이 되는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먹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100% 완벽한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일부는 사실관계를 섞어서 예. 넣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일부 들어가면서 자기 자신의 의도나 뭐 이런 예. 그 여러 가지 좀 간단한 것들에 대해서 거짓말을 섞어서 하다 보면은 스스로도 이게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모르게 될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도 이제 거짓말이 양산하게 되는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거짓말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실 이제 저희 MBN이 며칠 동안 계속 이제 단독으로 좀 보도드렸습니다만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수첩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또 기업들 간의 알력 관계, 갑을 관계가 이제 적나라하게 나와 있는데 정말 거짓말한 사람은 누굴까? 예, 이제 지금 뭐 비서실장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 윗단계인 전직 대통령조차도 그러면 거짓말하는 건가? 이건 뭐 재판 결과 끝까지 봐야겠습니다. 만약 거짓말한 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정말 국민이 좀 충격을 받을 것 같아요. 어떻게 대통령까지 지내신 분이 거짓말을 하느냐. 촛불 집회가 뭡니까? 예. 신뢰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터진 거죠. 예. 지도층에 대한 신뢰가 분노가 터진 거죠. 아무도 못 믿는 거. 거짓말을 많이 지금 재판에서도 거짓말 계속 하고 있잖아요. 예. 그 국민들이 지금 화가 많이 났는데 지금 또 새 정부 들어와서도 지금도 깨끗하고 유능한 사람이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 예. 이게 깨끗한 유능한지는 몰라도 또 깨끗한 사람이 이게 별로 없는 거예요. 예? 그동안에 5대 비리를 또 안 한다고 했다가 지금 안 걸리는 사람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의 그 지도층에 대한 이 좌절감이나 분노 예. 이게 좀 갈수록 좀 커져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이 지도층 인사들의 그 솔선수범 예. 이게 언제부턴가는 제가 보기에는 50 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무너지지 않았나 예. 싶어요. 그때 군부들이 나와서 그때부터 나랏돈 떼먹고 막 몇천억씩 처먹는다고 해서 방송에서 죄송합니다. 방송에서 용어가 예. 먹고 막 부실공사하고 하다 보니까 온 나라가 막 혼탁해졌지 않느냐. 제가 예. 보기에는 그게 한 80년대 이후부터 우리가 지도층이 굉장히 오염된 게 지금 한 40년 가까이 온 거 아니냐. 예. 모든 사회가 지금 바닥부터 지금 다 바꿀 때가 됐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뭐 이승만 정권 때도 부정 축제하시는 사람들 많아서 4.19 혁명이 일어났고 뭐 또 앞서가면은 또 뭐 여러 이제 있습니다만 최근에 봤을 때 이제 박근혜 전 정부에서 일했던 고위직에 있었던 분들 또 학교에 계셨던 분들이 거짓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씁쓸을 합니다. 자, 정동춘 K스포츠재단 이사장 얘기가 신문에 좀 실렸습니다. 출연금은 국정농단 핵심인데 인출 시도 자체가 논란거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 다툼이 복잡하게 얽히고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 K스포츠재단의 활동이 사실상 멈췄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출연돼 있던 재단 출연금을 정동춘 이사장이 좀 빼려고 은행 쪽에 문의를 했다라는 사실이 이제 알려졌습니다. 정동춘 전 이사장의 얘기는 거래 정지를 풀고 재단에 필요한 돈을 쓰게 해줄 수 있느냐는 취지로 얘기를 한 것이지 그 돈을 내가 뭐 사적으로 이렇게 가져가기 위해서 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재단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은 혹시나 정 전 이사장이 자기들 모르게 재단 출연금을 빼가지 않을까 이렇게 의구심을 갖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정동춘 전 이사장은 사시어 최순실의 핵심 측근으로서 K스포츠재단 설립과 운영 또 기업들로부터 자금을 받는데 핵심적으로 관여했던 인물입니다. 롯데에 70억 원을 돌려준 데도 관여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지난 태극기 집회의 모습을 좀 드러내기도 했고 대응 방안,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 서서 대응 방안 문건을 만들기도 좀 했습니다. 근데 이 정동춘 전 이사장이 왜 이 출연금을 빼가도록 했을까? 이건 분명히 이제 문체부 쪽에서 일절 손대지 마라고 이제 딱 잠근 장치를 해놨는데 왜 이거를
인출할 수 있느냐라고 은행에 문의했을까요? 그러니까 본인의 해명은 그동안 밀린 직원들의 뭐 월급이나 예. 비용 같은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은행 쪽에 인출이 가능한지 물어본 것이다라고 해명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인출 문의를 한 시점이 금년 3월 말이라고 하거든요. 예. 근데 정동춘 전 이사장은 그 재단 이사장직에서 벌써 지난 1월에 해임이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재단을 떠난 이후에 무슨 직원 월급이나 이것을 본인이 권한도 없을 뿐만 예. 아니라 관여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 그것을 은행 측에 문의한 것이 본인의 해명과는 다른 어떤 숨은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좀 의혹을 충분히 품을 만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인 월급을 좀 가져가고 싶었던. 글쎄 본인이 아마 그런 의도가 있었나요? 근데 정동춘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그 해임이 되면서 그 해임 결의가 잘못되었다라는 식으로 그 법원에 소송을 지금 제기해 놓은 상태이고 또 그 당시에 그 직원이나 이런 분들을 고소한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는 직원들이 본인의 그런 사무실 같은 곳을 모두 못 들어가게 막았다는 이유로 해서 본인이 관리하고 있던 법인 그 계좌라던가 인감 증명, 인감 도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본인만 쓸 수 있게끔 다 만들어 놓고 비밀번호로 변경을 해놨죠. 그러니까 재단 측에서는 사실 돈을 건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다가 얼마 전에는 또다시 이제 본인의 임시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본인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게 본안이 판결되기 전까지는 본인의 질 인정해달라고 한 또 얘기를 지금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K재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본인의 입지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아직은 이사장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다만 이제 문체관광부 입장에서는 이 재단이 불법적인 목적을 가지고 설립됐기 때문에 이 재단은 설립을 취소한다라고 해서 이미 취소가 나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사실 좀 다툼의 여지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재단이 가지고 있는 돈이라고 하는 것을 일단은 막아내야 된다라는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K재단에 옛날에 근무했던 노승일 부장이 여기 MBN에 나와서 얘기한 게 뭐냐면 나는 K재단을 아직도 다니고 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니고 있는데 우리는 월급을 못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급여를 못 받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 다른 나머지 직원들이 이제 그런 과정 중에서 정동춘 인천 이사장 같은 경우에 이제 본인 스스로가 아직까지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에서 이것은 어느 정도 좀 정리하고 사용하기 위해서 좀 물어본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 K스포츠 재단만 하더라도 275억 원 정도의 이제 출연금이 있어요. 물론 그 돈은 다 이제 기업들이 낸 거죠. 뭐 낸 건지 강탈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미래재단도 마찬가지고 이 재단은 해체시켜서 그 돈을 다 기업들에게 돌려주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뭐 어찌됐든 과정이 어찌됐든 이제 만들어졌으니 이것을 좀 좋은 쪽으로 공익적인 목적으로 좀 재사용하는 게 맞는 거예요? 글쎄 그것은 일단 뭐 정책적인 결정이 우선 돼야 되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 정부에서 결정할 일이죠. 원래 법상은 재단의 그 출연금은 그 재단이 더 이상의 원래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다른 재단이나 이제 다른 공익재단에 이제 출연을 하든지 아니면 국고에 귀속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업들한테 돌려주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출연자한테 돌려주는 거는 법상은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고요. 이제 재단법인 출연금은 다른 공익재단 출연 아니면 국고 귀속으로 돼 있는데 아직은 뭐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고 글쎄, 근데 이게 정상적인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판 결과에 따라서 재단 출연금이 만약에 직권남용에 의한 어떤 강압에 의한 출연이었다 그러면 뭐 기업이 피해자가 되니까 돌려받을 가능성도 있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이 뇌물이라고 하면 국고에 몰수해야 되는 대상이 되는 것이라서 이거는 지금 재판 결과에 따라서 재단에 지금 남아있는 출연금의 뭐 귀속 여부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여기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그럼 계속 월급 못 받으면서 그냥 있어야 되는 건가요? 이게 또 참 그러니까 애매하네요. 사실 지금 정동춘 이사장은 굉장히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재단을 만들 때부터 동기가 불손했고 그 재단을 지금 운영하면서도 그 원래 재단의 취지와 설립 그 목적에 맞지 않는 일들만 주로 해왔고 그리고 지금 이런 엄청난 국정농단으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나는 그냥 그 재단의 이사장이다. 그리고 내가 이사장으로서 직원 월급을 챙긴 거다라는 식으로 말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는지 이건 사실 거의 준범죄적인 상황을 저지른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사고방식 자체가 굉장히 참 그 상식선에서는 좀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그 재단이 잘못 운영되면서
직원들이 본 피해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재단을 잘못 운영한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것들도 안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자신들이 그렇게 잘못 운영한 데에 대해서 또 그 직원들에게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될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리하지 않고 자기가 해임되는데도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갑자기 인사권을 발동해서 사람들 집어넣고 또 이전에 그 재단에 대해서 좀 불리한 그런 발언을 했다고 노승일 부장 같은 사람들 징계를 주고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건 아직까지도 뭔가 뒷배가 있고 뭔가 내가 이걸 지키고 있으면 나중에 어떤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엄정한 그런 어떤 조치들을 갖다 좀 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10월 16일 전에 뭐 이뤄질지 안 이뤄질지는 지금 뭐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선고가 이뤄진다면은 그거를 생중계하는 게 맞느냐 아니냐 가지고 이제 대법원이 전체 판사 2,900명의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73%가 관심이 큰 재판인 만큼 중계해야 된다라고 응답을 했어요. 헌재 이제 판결 나오듯이 선고 나오듯이 이렇게 좀 해줘야 되는 건가 보죠. 이제 여론은 그러네요. 아무래도 헌법재판소도 지난번에 탄핵에 대해서 선고하는 장면은 생중계를 했잖아요. 그것도 뭐 국민의 알 권리라는 차원에서 판사들이 볼 때는 73% 이상이 뭐 공개하는 게 맞다. 뭐 그런데 일부 또 의견은 또 피고인의 또 동의를 얻어서 하는 게 옳지 않느냐 하는데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저는 뭐 재판 내내 뭐 모든 재판을 생중계할 필요는 없지만 선고하는 장면만은 그래도 좀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초지종 지금 사실은 녹화를 해도 지금 재판하는 것도 조금 어느 정도 일정 영상이 좀 공개됐으면 국민들이 누가 거짓말하는 것도 좀 더 볼 텐데 그것까지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생중계를 선고하는 장면은 좀 보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의견이 전혀 다른데 제가 보기에 지금 우리 사회에 우려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사법의 정치화입니다. 이게 뭐 어떤 여론에 휘둘린다는 면도 있고 아니면 사법부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 본인의 뜻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결정을 내린 판사나 어떤 개인에 대한 뭐 공격 이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게 재판 과정을 TV에 지금 공개돼 있습니다. 공개라는 의미는 방청석에 누구나 원하면 와서 그 재판 과정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 자리에 비해서 그 방청을 원하는 방청객이 너무 많으면 추첨을 통해서 이제 입장권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법적인 의미에서는 분명히 공개 재판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것을 TV나 이런 걸 통해서 생중계하거나 녹화 중계를 하느냐의 문제인데 저는 이것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고 지금 우려되고 있는 사법의 정치화를 부추기는 아주 큰 계기가 될 수 있어서 뭐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서 결정할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사법의 정치화를 걱정해야 될 문제인가 아니면 사법의 개혁 측면에서 고민해야 될 문제인가.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우리 사회에 더 필요한 문제인가를 놓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판사님들이 그냥 자기 개인의 그 사적인 의견으로서 설문조사에 임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 사법부의 독립을 얘기할 때 어떤 얘기를 합니까? 법에 근거한 엄격한 적용들을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법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지지를 받고 그리고 합의를 하는 것이 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을 확인하는 장면이 공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건데 이 공판이 사실 말로만 공판이지 사실은 관심 있는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만 이게 공개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또 그 많은 지금 다수 국민들은요. 언론이라고 하는 그런 중개자들이 제대로 이 공판을 중개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심까지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판사들이 이 뜻을 모아준 대로 재판 과정을 생중계를 하든 녹화 중계를 하든 국민들이 선택해서 확인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3심 그러니까 대법원제 선고 같은 경우는 생중계 국민 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그런 것들은 이제 생중계를 허용하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1심, 2심 정도도 허용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가지고 아마 여론은 판사들 의견은 이제 70% 정도가 찬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선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뭐 어쨌든 우리 역사에서 근현대사에서 이만한 큰 사건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문 대통령 연방제 버금가는 지방 분권제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어제 이 국무회의 시동을 걸었습니다. 각 시도지사들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어서
연방제에 부응하는 강력한 지방 분권제를 만들겠다라고 공약도 했고 그것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내년도 개헌할 때 헌법에 지방 분권을 강화하는 그런 조항과 함께 제2국민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그런 헌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지도지사 간담회라는 형태로 수시로 또는 필요하다면 좀 정례화해서 이런 이제 모임을 가져서. 근데 지금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이제 전국 시도지사 이제 협의회 회장 자격인데 이제 어제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이제 인사말 하려다가 문 대통령이 앉아서 하시라 하랬더니 혹시나 군기 잡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일어서서 했다 이제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어쨌든 대통령이 야당 지도부도 좀 초대해서 협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에서 이제는 이제 시도지사라게도 뭐 저 자리에는 사실 자유한국당 소속 시도지사도 있고 바른정당 소속 시도지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에게 권력을 나눠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통령이 문 대통령이 공약 사항이었잖아요. 공약 때 제2국무회의를 신설하겠다. 지방자치단체장 갖고 제2국무회의를 신설하겠다는데 당장은 안 되죠. 왜냐하면 헌법에 관련 조항을 넣어야 개헌이 돼야지 그 제2국무회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한 거는 제2국무회의 대신에 이제 간담회 형식으로 한 거죠. 그래서 지방 분권제, 미국의 연방제 보험과는 지방 분권, 지방한테 권한을 많이 주겠다.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뭐 이렇게 되려면은 또 중요한 게 있죠. 지방의 재정 자립도라든지 지방에 혼자 살 수 있는 재정, 아버지한테 아무리 독립하고 아들이 싶어도 돈이 있어야 나가잖아요. 지방도 뭔가 재정 자립도가 있어야지 되는데 그거 없이는 그냥 말로만 주는 거는 또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고 또 지금 추경이 지금 빨리 좀 통과가 되는 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빨리 그 염원인데 지금 야당이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어떻게 보면 한 30% 이상은 그 예산이 추경 예산이 지방으로 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뒤에서 좀 많이 좀 작업 좀 해서 추경 좀 빨리 좀 통과시켜 주십시오. 또 이런 염원도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거는 저렇게 지방 분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또 수도권이 규제가 또 역차별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또 지방 가면은 SOC는 지방에 또 많은데 수도권은 또 굉장히 또 SOC가 안 돼 있거든요. 이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해결할 게 많지 단순한 말 한마디로 지방 연방제, 미국 연방제 같은 지방 분권한다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요거는 사실은 뭐 긴 시간이 있다면 엄청나게 긴 논쟁이 일어날 수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지방 분권의 강화, 뭐 의견을 동의하는 분도 있고 저 개인적으로는 뭐 그게 과연 우리나라가 갈 올바른 방향이냐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있습니다. 근데 우선은 지방 분권의 강화를 논의하기에 앞서서 행정체계 개편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건 뭐 의견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넘어간다 치더라도 제가 깜짝 놀란 발언은 물론 버금가는이라는 단어가 붙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현직 대통령의 입에서 연방제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것이 저는 일종의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게 연방제를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피치 못하게 역사적으로 어떠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연방제 국가를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지금 연방제하고는 거리가 멀거든요. 어떠한 역사적인 뭐 이유나 배경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남북 대치 상황에서 북한과 이렇게 휴전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현직 대통령의 입에서 연방제라는 얘기가 나온 것은 글쎄요. 저는 요거는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앞으로 개헌 작업이 구체화된다면 개헌이 더욱 좀 어려워질 수 있는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글쎄요, 뭐, 또 달리 생각하면 연방제 얘기 나오니까 이게 또 북한을 이제 쉽게 하시는 분들도 얼핏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연방제에 준하는 어떤 지방분권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학술적으로 보면 지방분권에 있어서 이 최고 위에 있는 그런 단계로 연방이라고 하는 걸 보고 있는 미국도 것이고. 미국도 연방제 아니에요? 그렇죠. 각 주들이 이제 합쳐서 설정해 두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다양한 층위의 그 분권의 어떤 형태들이 있는 거니까 거기에 준하는 그런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이 연방제 하는 것은 역사적인 할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인 배경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 미국이 연방제 한다고 우리 연방제 그건 전혀 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지금 뭐 문 대통령이 연방제 하겠다고 한 게 아니니까. 버금가는 그런 수준을 얘기하는 내년에 이제 개헌과 아울러서 이제 이런 것도 한번 좀 논의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문 대통령 선물 받은 책은 꼭 읽는다라고 했는데 책을 준 사람과 그 책에 대한 예의로서 선물 받은 책은 꼭 읽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정의당 노회찬 대표에게 지난번에 책을 한 권 선물 받아서 거기에 이제 또 답례로 책을 하나 선물해 줬는데 그 글귀가 굉장히 좀 좋았다라고 해서 노회찬 의원이 이제 공개까지 좀 했습니다. 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터키 문공부 장관님께서 보내신 것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네. 마음의 무게를 무게라고 느끼는지야. 조금 특별 여성분인데. 그래서 좋아하세요? 아니요, 한국이라 여기 여성님께서 많이 읽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저기 대통령하고 이렇게 여러분이 휴가가실 때 꼭 한국 작가의 책 한 권씩 가져가셔서 해주시면 작가들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네, 더우실 때 제 책 읽으시면 주로 호러물을. 네. 책 선물을 많이 받는 편인데 꼭 다 있습니다. 그것이 책을 준 사람과 그 책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 노회찬 의원이 지난번 원내대표들 만났을 때 김정숙 여사에게 책을 선물했고 김정숙 여사가 이에 대해서 다시 노 의원에게 이제 책 선물을 줬는데 거기에 편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새 시대가 열린 줄 알았는데 현실은 여전히 아픈 일로 가득 차다. 이제는 그 책임을 어디로 전가할 수도 없는 처지에 이르러서는 마음만 공연이 급해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글을 노회찬 의원이 이제 김정숙 여사 동의도 받지 않고 이제 공개를 했는데 여러 댓글 달린 거 보니까 부창부수다 이렇게 또 지지하시는 분들 얘기도 좀 있고요. 예. 뭐 기본적으로 그 편지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예. 책 선물을 오고 가는 그런 가운데서 예. 실제로는 나라에 대한 어떤 그 자기 나름대로의 예. 그 어떤 관점과 또 태도도 오고 갔다. 예. 그래서 굉장히 아내로서 지혜로운 그런 어떤 내조를 한 게 아니냐 이런 판단들이 그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예. 특히 거기에 보면 우체국 창구를 뛰어넘을 때와 같은 그런 용기를 낼 일들이 필요할 때 예. 그럴 때 지혜를 빌려달라 이런 얘기는 상당히 그 협치의 어떤 마인드들을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는 사실 누구를 핑계댈 수가 없어요. 예. 네. 그전에는 뭐 누가 잘못해서 누가 어떻고 이렇게 핑계를 댈 수가 있었습니다만 지금부터는 오롯이 이제 책임을 떠안고 가야 되는 처지입니다. 뭐 문 대통령도 정치를 잘 해야 되고 김정숙 여사도 또 나름의 역할을 충분히 해야 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도 제가 한마디만 더 붙이면 책에 대해서 김정숙 여사가 이렇게 편지 오가고 예. 하는 모습이 참 좋잖아요. 책 선물 받은 거 예. 꼭 읽는다고 하는 표현. 우리나라가 지금 책을 너무 안 읽거든요. 지하철에서도 책 읽는 사람이 없어요. 신문도 안 읽어요. 지하철이 하여튼 침대칸이에요. 예. 침대칸. 이런 예. 나라가 일본 사람이 자기네가 한국이 일본 못 따라온대요. 왜? 책을 안 읽어서. 우리나라 책방도 없거든요. 그래서 책 얘기 나왔으니까 말이지. 책 사는 사람. 또 신문 구독료 예. 이런 거는 소득공제에서 좀 해줘가지고 그렇게 해서라도 해가지고 책 좀 많이 좀 예. 읽게 해야지. 다들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지하철에서도 신문 어떻게 보면은 저 혼자 보고 있어요. 그럴 정도로 우리나라 신문 안 읽거든요. 이게 아마 20년, 30년, 40년 후에 예. 국가 선진화에 큰 걸림돌이고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선비의 나라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감각적인 것만 쫓는 예. 그런 아주 무지몽매한 나라가 될 걱정도 좀 들어서 예. 책에 관한 좀 저는 소득공제 이런 거 좀 신문 보는 거 이런 예. 거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노동 시간과 또 실질 소득을 좀 늘려주면 책을 좀 많이 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예.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침엔 매일경제 프로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 바빠서 신문 못 읽는 분들에게 신문의 내용을 좀 자세히 전달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자, 사랑에 빠진 최조유정 소년제다라는데 소년제와 FT 아일랜드의 멤버 최종훈과 열어 있는데 뭐 네티즌 사이에서는 누가 더 아깝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번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박진아 아나운서 얘기 듣고 오겠습니다. 어제 최조유정 소년제 씨와 아이돌 밴드 FT 아일랜드의 리더 최종훈 씨의 열애설이 보도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 2월 지인 소개로 만나 석 달째 교제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소년제 씨는 콘서트를 하는 최종훈 씨를 응원하려고 일본을 방문하기도 하고 또 최종훈 씨는 소년제 씨의 생일 파티를 열기도 했다는데요. 이에 대해 소년제 씨 측은 서로를 알아가고 있는 조심스러운 단계다라며 열애설을 인정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운명적이었던 걸까요? 한 측근에 따르면 두 사람은 성격부터 취미까지 공통점이 많아 대화가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두 사람은 모두 남다른 비주얼을 자랑하는데요. 체조 요정으로 불리는 소년재 씨는 인형 같은 외모와 몸매로 남성 팬들을 사로잡는가 하면 아이돌 밴드 멤버인 최종훈 씨는 펀치란 외모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닮은 점이 많은 두 스타, 행복한 나날이 오래오래 계속됐으면 좋겠네요. 계속해서 대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소년재 씨도 사랑에 빠지고 마음을 아파하는 삼촌 팬들이 많을 것 같은데 누가 더 아까워요? 두 사람 사귀면? 저희 근데 연예인들끼리 서로 사귀고 또 헤어지고 할 때 너무 몰입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사랑대로 이렇게 존중해 주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이 씁쓸한 거는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시고 장모님, 따님 열심히 모시고 사세요. 그런 건가요? 아니, 제가 아픈 건 아니에요. 이제 많은 다른 삼촌 팬들이 아파하는 거니까. 자, 연예계 소식 하나 더 붙여줘. 성폭행도 없고 무고도 아니다. 이진욱 사건 어정쩡한 마무리다라고 하는데 뭐 예전에 많이 좀 다뤘죠. 지난해 10월 이진욱 씨가 한 여성 집에 들어가서 성관계를 가졌는데 그것이 성폭행이냐 아니냐를 놓고 이제 쌍방이 고소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진욱 씨에 대해서는 성폭행이 아니다라고 해서 무죄가 났는데 그렇다면 이 여자가 그러면 무고한 거냐? 근데 이 여자도 무고한 게 아니다. 강제로 이 성관계를 맺은 정황이 있다. 이렇게 어정쩡하게 났어요. 그게 뭔가요? 그러니까 누구 말이 맞는지 법원이 판결을 제대로 잘 안 한 것인지 회피한 것인지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잠깐 당시 영상 보겠습니다. 제가 얼굴이 알려졌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무고하는 것에 대해 정말 쉽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무고는 정말 큰 죄입니다. 조사 열심히 받고 나오겠습니다. 노 변호사님, 성관계를 가졌어요. 여성은 이게 성폭행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남성은 성폭행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둘 중에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법원은 너 말도 맞고 너 말도 맞다고 판결했어요. 이게 뭔가요? 무슨 황희정승 판결 같지 않습니까? 이게 현명한 판결인가요? 근데 이제 무고라고 하는 것하고 성폭행이라고 하는 법제의 특성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성폭행이 되려면은 본인은 이제 의사에 반하여 항거 불능할 정도의 뭐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해서 이제 그런 관계를 가지는 것을 말하는 건데 이제 법원에서 판단한 거는 무고라고 생각할 수도 그러니까 그 여성분의 입장에서는 이진욱 씨가 자신을 강제적으로 성폭행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지금 보인다. 그러니까 당신이 그런 식으로 조금 오해하거나 상황에 대해서 착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그렇게 한 행동에 대해서 이걸 꼭 무고라고 판단하지는 않겠다. 또 그렇다고 해서 이진욱 씨의 한 행동이 성폭행에까지 이르는 정도이냐?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그거는 아닌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왜냐하면 이게 성폭행이라고 하는 거는 남성과 여성 둘 사이에만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 둘 말고는 아무도 그걸 알 수가 없어서 현출되는 증거들만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형사 판결의 기본 원칙을 이해하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결론을 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은 피고인의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뛰어넘을 정도의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원의 입장은 이게 성폭행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고 또 여성에 대한 무고 재판에 있어서는 이거를 무고로 인정할 만한 또 증거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형사 판결의 가장 기본 원칙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양쪽 다 성폭행이든 무고든 어느 확실한 증거가 확보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네, 한마디는 더 붙이고 싶은데요. 만약에 여성들의 특히나 성과 관련돼 있어서의 권리가 조금 더 증진된다면 그것이 또 판례로 남는다면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결국 두 당사자만이 아는 상황이 돼버렸군요. 시간이 너무 없지만 인사 얘기하겠습니다. 장관 후보 3위 인사청문회 동료 의원 봐주기다라고 해서 칼날이 무뎌졌다라고 매일경제가 그렇게 있습니다. 무난히 이제 인사청문회 좀 통과할 것 같다는 얘기가 흘러나옵니다. 의원 불패 이어지나 낙마 결정적 한 방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문 대통령에 굴복하라는 거냐라고 해서 청문회 복귀해서 일제히 피켓 시위를 벌이는 모습이 어제 보였습니다. 강경화 후보자를 두고 청와대와 야당이 마주 달리는 폭주 기관차처럼 부딪히고 있다라고 조선일보가 크게 기사를 좀 싣고 있고요.
조대혁 고용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권 내에서도 좀 부적합하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옵니다. 김영남 의원님, 네. 두 사람은 부적합합니까? 특히 안경환 후보자는 과거에 썼던 책이 좀 이제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지 않고 일부분만 발췌해서 그걸 가지고 뭐 왜곡된 성의식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건 너무 과하지 않느냐라는 비판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먼 과거도 아니고 바로 작년 연말에 출간된 책이고요. 성인식에 있어서 좀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 아니냐. 더군다나 어떤 법질서를 다뤄야 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어떤 여성의 매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취지로 글을 남기는 것도 그렇고 또 특히 아들에게 아메리카를 너의 또 다른 조국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일종의 국가 간에 좀 문제가 있는 거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 노동부 장관 후보자로서 본인이 어떻게 보면 깊숙이 관여한 회사가 임금 체불을 상습적으로 한 거에 대해서 과연 노동부 장관으로서의 그 자격이 있느냐라는 지적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다른 시각에서 보면은 또 너무 이게 왜곡됐다, 잘못됐다라고 보는 시각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안경환 후보자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아니 근데 지금 안경환 후보의 그 책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전문가들의 판단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사회생물학적인 어떤 다양한 주장들을 모아놓은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 이미 철진한 그런 얘기라는 그 생각에 여성들의 그 지위가 그거보다는 훨씬 더 상승했기 때문에 적절하지는 않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동안의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를 보면은 부산 법조 인맥이 있고요. TK가 약간 소외됐고 호남이 좀 드러났고 뭐 서울대 출신이 좀 많다라는 쪽으로 좀 분석이 좀 돼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엔 매일경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엔 매일경제입니다. 오늘 조간신문에 실려있는 사진부터 보겠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테러 이어서 런던에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24층짜리 아파트 건물 전체가 불타는 그 모습이 있는데요. 어제 자정부터 시작해가지고 불이 밤새 이어졌습니다. 아주 참혹한 현장이었다라고 하는데 저 오래된 건물에 스프링클러도 없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대학생 원비어 북한에 억류된 지 18개월 만에 집으로 왔는데 웬일인지 코에는 호흡 마스크, 호흡 튜브를 꼈고요. 그리고 저렇게 구급대원들에 의해서 실러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지난해 이 체포됐을 당시에 평양에 있는 대법원에서 이제 소송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그때는 이렇게 멀쩡하게 걸어 다녔는데 왼쪽에 있는 사진처럼 미국에 도착했을 때는 웬일인지 의식불명 상태였습니다. 구타를 당했을 것이다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지만 정확한 것은 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일보입니다. 도종환 지금 문체부 장관 후보자의 담쟁이라는 시가 있죠. 저것은 벽이다.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손을 잡고 벽을 오른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그 밑에 보니까 개혁이라는 벽일까요? 개혁이라는 벽을 넘기 위해서 담쟁이처럼 넘어가겠다라는 게 도종환 후보자의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강경화 후보자를 등에 업은 문재인 대통령 외다리에서 저기를 넘어가야 되는데 야당들이 3층 탑을 쌓았습니다. 자,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같이 가자 김상조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할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는 어떻게 될까요? 국회 표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만평이 보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재벌개혁은 검찰개혁처럼 될 수 없다라고 어제 취임 일성을 했죠. 검찰개혁도 재벌개혁처럼 쉽게 될 수 없다라는 말에 수술대에 누워있던 검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경환 후보자의 저서가 성희롱이었다라는 그런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빗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노영희 변호사, 김용남 전 국회의원, 김성수 평론가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어제 영국 런던에서요 불이 났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에서 불이 나서 아주 사상자 피해자가 컸습니다. 43년 된 임대 아파트인데
10층에서는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어른이 아이를 던지고 밑에서 아이를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화재 경보기 작동을 안 했고요. 스프링클러도 없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보수 때 싸구려 마감재를 사용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아파트 창문 밖으로 던졌다. 그들은 내 아이를 꼭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쳤다. 생족이 따로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층인가 10층에서 한 엄마가 아이를 던졌고 밑에서 한 남자가 그 아이를 받았다. 영국 언론들에 의하면 불은 2층에서 처음 났고요. 빠른 속도로 불타오르면서 지은 지 43년 된 이 건물 전체로 번졌다고 합니다. 건물 붕괴 가능성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방차 물은 겨우 10층 정도까지밖에 도달하지 못해서 그보다 높은 곳의 불길은 손을 쓸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프링클러도 없었고 화재 경보도 제대로 울리지 않았다는 주민이 있었고 런던에는 이렇게 스프링클러가 없는 아파트 건물이 무려 4천여 곳에 달한다. 한 입주민은 불이 나면 집에 들어가 있으라는 말을 들었다면서 잘못된 대피 매뉴얼 문제를 지적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보니까요, 한 아이를 어른이 위로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 런던 화재, 아파트 화재 참사와 관련된 소식 잠깐 리포트 보고 오겠습니다. 어제 발생한 대형 화재로 런던의 24층 아파트가 새까맣게 타버렸습니다. 이번 화재로 현재까지 12명이 숨졌고 7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크고 복잡한 건물 구조 때문에 정확한 실종자 숫자 파악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And as I said, whilst we currently have sadly 12 fatalities, I do believe that figure will rise. And sadly, I don't anticipate that there will be further survivors. 불이 난 그린펠 타워는 120가구가 수용된 1974년 지어진 공공임대주택으로 작년 리모델링이 완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건물엔 스프링클러도 없었고 화재 경보기도 울리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And the alarm, I haven't heard no alarm. I only heard in my house smoke alarm. 뿐만 아니라 화재 당시 아파트에는 불이 났을 때는 집안에서 대기하라는 대응 방침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인 가운데 아파트에 설치된 알루미늄 합성 피복이 화염을 빠르게 번지게 한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재호입니다. 꽤 오래전에 우리가 영화로 봤던 그 타워링이라는 영화인가요? 그 영화에 보면 정말 참혹했잖아요. 이제 그 건물 전체가 불타오르는데. 런던 정도 되면은 세계적 도시란 말이에요. 이 세계적 도시에서 불이 났는데, 2층에서 불이 났는데 그게 삽시간에 건물 전체를 불태우고 사람들은 대피하지를 못해서 아비규환인 거. 이게 사실 잘 믿기지는 않아요. 근데 아무리 세계적인 도시라고 해도 사실은 주거 지역별로 격차가 많이 나죠. 지금 리포터도 전해줬습니다만 이제 임대주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거주하고 있는 소위 판상형 아파트 형태는 외국에서는 대부분 저가의 임대 아파트가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런던 같은 경우에도 아주 부자들은 대부분 이제 정원이 넓은 단독주택에 살고, 그리고 초현대식 일부 아파트를 제외하고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아파트는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임대 아파트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 아파트도 사실은 이제 영국으로 이민 온 뭐 아프리카계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살았다라고 하니까 좀 이제 소득 수준이 낮은 분들이 주로 모여 살았던 거죠. 그렇죠. 이제 저소득층을 위해서 마련한 임대 아파트인데 이제 그게 얼마 전에 보수 공사를 하면서 또 외장재를 화재에 아주 취약한 싼 제품을 사면서 불길이 급속하게 번지는 그런 부작용을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주거 문제는 어느 나라나 큰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임대 아파트를 많이 공급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어떠한 질에 얼마나 안전이 확보된 임대 아파트, 그 저비용의 주거를 공급할 수 있느냐가 사실은 관건이라고 보입니다. 뭐 세계적인 선진국이고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역시 그 사회에도 빈부격차는 존재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밀집해서 사는 곳은 저렇게 화재라든지 범죄라든지 이런 거에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네요. 씁쓸하네요. 사실은 그 영국이 그래서 최근에 선거에서 뭔가 아주 극심한 그런 빈부의 격차들을 이제는 우리들도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 제기에 나서고 있고 노동당의 약진이 보이고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지금 충격적인 것은 저기서 불이 났다는 것보다
안전에 관련돼 있는 매뉴얼이 그 선진국에서도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소방차들은 진입로가 좁아서 들어가지도 못했다. 이거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나 많이 듣던 그런 얘기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스프링클러나 또 화재 경보기가 작동하지 않았다. 이거는 리모델링을 도대체 1년 전에 했는데 뭘 했는가 하는 거죠. 안전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리모델링할 때 꼼꼼히 점검했는가. 예, 문제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불나면 집에 가만히 있어라. 이것은 전혀 그 안전에 대한 교육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얘기들입니다. 예. 실제로 우리들도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얼마나 안전교육을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까? 특히나 이런 일이 있을 때 안전에 관한 전문가들 한두 명이 이 거대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아파트에 하나도 없었다. 그러면 경비 인력들이라든가 이런 인력들은 어디 있었나? 이런 질문들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우리도 이제 사고가 나면은 항상 이게 선진국과 비교해서 선진국은 이렇게 잘 돼 있는데 왜 우리는 이러느냐라는 이제 비판하는 그런 리포트나 기자들 이제 언론 취재 보도도 많이 있었는데 사실 선진국도 저렇게 뭐 부실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런 아파트, 그러니까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가 그 세계적인 도시인 런던에도 4,000개나 된다는 게 사실 좀 믿기지 않아요. 그동안 뭘 했을까요? 런던은 그럼 무슨 성장을 한 건가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선진국 금융의 중심지라는 런던의 중심가 하이드파크에서 뭐 한 1.8km밖에 안 떨어진 데니까 거기에 있는 아파트가 저 정도 뭐 스프링쿨러도 제대로 없고 안 재난 준비가 없다니까 우리도 상당히 충격을 받은 거죠. 아니면 우리는 어떤가 말이죠. 우리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이 아파트가 43년 아파트인데 우리도 강남에 가격은 뭐 10억을 넘지만 40년 넘은 아파트가 또 즐비하거든요. 전국에도 또 많고 우리는 무슨 그런 불나는 거에 대난이 시랜드 참사같이 시골에만 나온 줄 알지 우리도 도심에 나오면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우리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지진의 위험도 상당히 크죠. 일본에서 우리가 또 일본은 위험하죠. 우리는 안전하다는데 우리는 사실 내진 설계가 거의 안 돼 있거든요. 그런 위험이라든가 또 영국에서도 지금 불안해하는 게 테러 요새 노출이 많이 됐잖아요. 이거 화재도 어찌 보면 테러일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좀 나오고 있어요. 이제 누전이나 뭐 방화일 수도 있지만 테러 위험일 수도 있다. 그래서 아마 테러범들이 보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포탄만 터뜨렸는데 큰 건물에 저렇게 밀집된 데다가 사고를 치면 더 크게 일어나서 일을 배울 수 있겠구나. 이런 잠재적인 위험이 큰 거죠. 우리가 위험 불감증, 안전 불감증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소방차 사다리로 물을 쏠 수 있는 높이가 이제 한 10층 높이라고 하니까 사실 우리도 비슷하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스프링클러라든지 이런 좀 화재에 대비한 안전 설비 시설은 반드시 좀 갖춰야 되고 좀 반면교사를 삼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뭐 화재에 취약한 곳이 너무나 많으니까요. 런던에서 끔찍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에서는요, 또 이 테러가 발생했는데 이게 테러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은 그냥 총격 사건이라고 봐야 될지는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공화당 하원 원내 총무가요, 야구 연습장에서 괴한 총격에 사망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스티브 스컬러스 하원 원내 총무인데 야구 연습을 하는 도중에 갑자기 백인 남성이 뛰어들어서 반자동 소총으로 총격을 가했다고 합니다. 의회 소속 경찰이 없었다면 대량 살상이 일어났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의자와 경찰들이 현장에서 쏜 총을 합치면 50발이 넘는다라는 얘기 나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싫어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이 공화당 소속 의원들에게 총기를 난사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정확한 그 총격 원인 그것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좀 기자 리포트 듣고 오겠습니다. 운동 경기장에서 경찰과 구급대원들이 분주하게 부상자를 실어 나릅니다. 들것에 실린 남성은 헬기를 통해 병원으로 긴급 호송됩니다. 미국 현지 시각으로 어제 오전 워싱턴 DC 인근의 한 야구 연습장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야구 연습을 하던 공화당의 스컬리스 의원과 보좌관 등 모두 5명이 총에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He was very calm. He was just walking and shooting as if it was just like, just like he was practicing. It was just 오선의 스컬리스 의원은 미 하원의 원내 총무이자 공화당 내 3인자인 최고위 인사입니다. 스컬리스 의원은 긴급 수술을 받았지만 중태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총격 사건 소식에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 정치권도 발칵 뒤집혔습니다. During a very, very brutal assault, America is praying for you and America is praying for all of the victims of this terrible shooting.
용의자인 60대 남성은 경찰의 총격을 받고 현장에서 체포된 뒤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사망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범인 이름으로 게재된 SNS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의원들에 대한 적개심이 드러나 있어 파장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이동합니다. 그동안 미국에서 발생했던 테러와는 좀 다르게 이거는 이제 특정, 그러니까 정치인들, 공화당 소속 정치인들을 향해서 발생을 했거든요. 정치적 목적이 혹시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되고, 앞서 기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트위터나 이런데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라든지 공화당에 대해서 불만을 이제 드러냈으니까 정치적인 테러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좀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게 이 제임스 호지킨스라고 하는 범인 물론 사망을 했습니다만은 이 사람은 이제 샌더스 의원의 그 지지자였다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민주당 지지자였다는 건데 그래서 처음에 이제 총격을 가할 때에도 당신 무슨 당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피해를 입은 의원이 공화당이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제 총격을 가했다라고 하는 것이어서 아마도 특히 이 피해자의 경우에는 트럼프하고 아주 친한 그런 반이민법 같은 것들을 주장하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정치적으로 본인하고 좀 견해를 달리하는 다른 의원에게 총격을 가한 것으로 보이고 본인이 직접 총격 가니까 이제 여기저기에서 경찰도 대응하다가 본인이 사망까지 이르게 된 거죠. 공화당 권력 서열 3위인 원내 총무가 언제 부상을 당할 정도로 꽤 충격적이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총기가 금지돼 있으니까 다행이지 우리나라도 사실 지난 대선을 되돌아보면은 이게 좀 상대 진영이 너무 적대적으로 서로를 쳐다보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진짜 이 총기 규제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를 정도로 좀 정치적인 대립이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 현상이죠. 우리나라만 비단 그런 건 아니고 미국만 그런 것도 아니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사람들이 좀 약간 참을성이 없고 충동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많고 특히 그 범행의 수법이나 동기나 이런 것들이 조금 상식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그냥 일단 어느 정도 선까지 화를 내거나 본인의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본인이 어떠한 그 충동적으로 그 끔찍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스스로가 자제하지 않는 분위기가 많이 형성이 돼 있어서 그런 것들이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특히 그래서 아마도 이제 현대인들이 그 분노 조절이라든가 충동 조절 장애와 관련돼서 이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완화시키는 방향을 좀 연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그제 연세대에서 이른바 텀블러 폭탄이 터졌죠. 모폭탄이 터졌는데 이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사실은 과학고를 조기 졸업한 영재예요. 교수가 일을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자기 개인 영어 공부할 시간이 없었다. 이런 원인 이유도 나옵니다만 또 주변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딱히 이 학생에게 교수가 일을 많이 시킨 것 같지도 않고 또 둘 사이에 뭔가 불편한 관계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왕따나 이런 것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미스테리로 남아 있는데 이 학생이 이렇게 텀블러,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차를 마실 때 쓰는 보온통 같은 건데 사실 영국이라든지 아니면 러시아에서 테러가 발생했을 때 많이 등장했던 건 이거를 모방했다라고 하는데 우리도 이제는 테러의 안전지대는 아니다. 지금 미국의 총기 사건도 있었습니다만은. 좀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근데 그게 제가 좀 약간 조심해야 되는 게 내일 밤이라고 하는 형태의 그런 폭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그게 날카로운 못이나 날카로운 물건 같은 것들을 면도칼 이런 거 집어넣어서 어떤 그 통 같은 데 집어넣어서 압력을 가하게 되면은 폭발하면서 이것이 파편처럼 바깥으로 쏟아져 나와서 결국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 과학 영재인 학생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혼자 생각해서 공부해서 이걸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인터넷에는 여러 가지 이런 그 화약이나 폭탄 제조법이 나와 있지만은 그러니까 누구라도 손쉽게 주변에 있는 물건을 이용해서 이런 살상 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사실 제일 문제이고 더 하나 문제점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뚜렷한 원인이나 이유가 없이 동기가 없었다라는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사회 문제화 시켜서 좀 여러 가지 공론을 좀 펼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북한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의 테러 위협도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경계를 해야겠지만 우리 내부에서 자생하고 있는 외로운 늑대들이라고 하는 거죠. 소외당한 사람들 또는 어떤 이제 좀 정치적으로 견해가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저지르는 여러 가지 일들도 이제 좀 주의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아침에 좀 우울한 소식을 좀 전했습니다. 자, 사건 소식이긴 한데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서 김종 전 문체부 차관 김기춘이 최순실 안부를 물어봤다라고 하는데 김기춘은 여전히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국정농단 재판에서 김종 전 차관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최순실을 아느냐 모르느냐를 놓고선 김기춘 전 실장과 좀 공방이 오갔습니다. 지금 김종 차관의 얘기인데요.
실장님, 그러니까 김기춘 실장이 퇴임할 즈음인 2015년 1월에서 2월쯤에 정윤회와 처는 잘 있느냐라고 물어서 전 모르겠습니다라고 답한 적이 있다라고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최근 특검 사무실에 나가서 검사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진술했다고 한다. 다만 지나가는 얘기로 한 것이지 정윤회 문건 파동이나 어떤 사건을 가지고 심각한 게 얘기한 게 아니라 의미를 두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 1, 2월께면은 그 정윤회 문건 파동이 일어난 바로 직후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때 김기춘 실장이 정윤회와 그러니까 최순실은 잘 있느냐라고 김종 차관한테 왜 물어봤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예. 여태까지 그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다 모른다고 했잖아요. 모르쇠 비서실장이었잖아요. 예. 정윤회도 모르고 최순실도 모르고 블랙리스트도 아는 바고 다 모른다고 했는데 그 김종 차관이 또 누굽니까? 그 이름은 그 장시호나 조카들이 이름을 그렇게 불렀잖아요. 벨 아저씨. 종이 벨이니까 벨말 누르면 바로 뛰어오는 사람이다. 어떻게 보면은 저 최순실의 집사 역할을 했죠. 한강 벤치에서 기다리다가 그렇죠. 최순실 차에 정부 부처 차관이 집사 역할을 한 거예요. 오죽했으면 장시호라는 사람 펜다 아저씨라고 가지고 수염 뭐 그렇게 놨다고 펜다 아저씨라고 할 정도인데 저분이 저렇게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김종 차관한테 정윤회하고 정윤회 처인 최순실은 잘 계시냐 안부를 물어봤다는 거는 여태까지 그 증언했던 김기춘 전 실장의 자기 스스로 완전히 뒤집는 거죠. 그래서 그 법정에서 그 얘기를 듣고 그 김기춘 실장이 지금 법정에 재판받을 때 거의 누워있다시피 한대요, 의자에. 그러다가 이거 얘기할 때는 의자를 똑바로 세우고 나는 그때는 그 비서실장을 나온 직후였다.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자회견하고 바로 나온 직후였는데 그때 무슨 그 내가 안부를 물어봤거든요. 아니라라고 딱 잡아댔는데 이거는 간단한 얘기지만 여태까지 최순실 게이트의 중심축이 흔들리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증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에 김 전 실장은 최순실을 본 적도 없고 뭐 면담한 적도 없고 언론 보도로 알았다라고 얘기할 정도니까 확실하게 좀 달라요. 지금 재판정에서도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 재판을 반드시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 더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오히려 그 수사에 대한 각종 언론 보도에서 이미 자신의 그 진술 안에서 시인했던 것들도 지금 이런 식으로 번복을 해요. 재판정에 나와서. 물론 그렇게 번복을 한다고 해서 유리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요. 이런 후한무치한 이런 모습들을 정확하게 보도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엄중한 죄를 갖다 물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1, 2월께에 바보가 아닌 이상 비서실장이 정윤회 처 얘기를 왜 물어봤겠습니까? 김종 차관에게. 그런데 김종 차관도 지나가는 얘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고 김 전 실장은 나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정윤회를 알았고 두 사람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이미 알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청문회를 통해서 다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정말 재판이 제대로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 해봅니다. 김기춘 전 실장은 계속 최순실을 모른다고 하다가 과거 이제 그 2009년에 그 한나라당 경선 당시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TV 토론회 과정에서 그걸 배석한 게 이제 딱 화면에 찍히는 바람에 최순실을 모른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그걸 보면은 김기춘 전 실장은 상황에 따라서 요리조리 좀 피해 다니는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뭐 두 사람 간의 말이 정반대로 틀리기 때문에 뭐 어느 한쪽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김기춘 전 실장이 모른다고 한 것은 직접 최순실과 만나서 뭐 얘기한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보이고요. 만약에 김종 전 차관의 말이 사실이라면 김기춘 전 실장은 적어도 최순실이 어떤 존재고 어떤 의미를 갖는 인물인지는 알고 있었고 또 하나 김종 전 차관이 어떻게 차관으로 발탁됐는지 그 경위도 알고 있었다라는 추론이 가능하거든요. 왜 하필 여러 사람 중에 김종 전 차관에게 최순실에 대해서 물어봤겠어요. 그러니까 교수를 하다가 어떤 경위로 누구의 추천으로 갑자기 차관으로 왔는지를 김기춘 전 실장은 적어도 알고 있었다라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김기춘 실장의 말도 뭐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추론을 해보면 직접 만나서 얘기를 나누거나 어떠한 뭐 안면을 튼 적은 없다.
뭐 이 정도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실 이제 그동안에 알려진 것은 최순실이 김기춘 전 실장한테 김종 차관을 청구를 했고 그래서 김 실장이 뭐 관저에서 그러니까 총리실 공간인가요? 저기 비서실장 공간에서 김종 차관을 만나가지고 이제 차관으로 발탁했다라는 게 그동안에 많이 알려진 사실인데 김 전 실장은 이제 그걸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하필 많은 사람들 중에서 김종 차관한테 최순실에 대해서 정윤에 대해서 물어봤냐는 거죠. 사실 관련이 없으면 그 사람한테 물어볼 건 아니잖아요. 김종 차관한테 물어볼 일은 아니잖아요. 사실 이 두 분의 관계는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김종 차관이 이렇게 그 스포츠계의 거물이 되게끔 한 것에 김기춘 비서실장의 힘이 분명히 있긴 있었을 것이다라고 다 추정하잖아요. KBO 총재일 때 아무도 관계가 없는 아무런 듣보잡인 그런 사람을 이렇게 데려다가 강연을 시키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관계들이 있었고 그 이후에 또 김종 차관은 최순실 씨에 대한 어떤 관계가 맺어졌고 그런 상황들이 다 그 사실 관계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좀 더 명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김기춘 전 실장 참 이렇게 알다가도 모르는 그런 분이시긴 한 것 같습니다. 정유라에 대해서도 언론 보도를 알았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노태강 국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전반적인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도 정유라의 존재를 물론 그 시기적으로는 조금 그 뒤이긴 합니다만 정말 전혀 모르고 있었을까 김기춘 전 실장은. 그러니까 이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전혀 모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게 김종 전 차관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승마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상한 소리가 들리니 이걸 좀 해명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최순실 씨한테 들었는데 똑같은 소리를 또 김기춘 전 시장에게 들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승마를 하는 사람은 정유라라는 게 너무 뻔하기 때문에 당연히 정유라 씨에 관련된 얘기를 알았을 것이고 특히 정윤의 문건을 조사해보라라고 스스로 직접 지시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윤혜 씨의 딸이 정유라고 정윤혜 씨의 와이프가 부인이 최순실이라는 걸 모른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끝까지 모른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라서 재판에서 물론 밝혀지겠지만 이런 식으로 무조건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본인이 얘기하는 것을 아무리 100% 그대로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본인의 무능을 스스로 주장하는 거 아니면은 본인이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걸 아예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어서 이 부분은 좀 확실히 짚고 넘어가는 게 필요하겠죠. 블랙리스트도 그렇고 노태강 전 국장 지금 이제 2차관이 됐습니다만 이분들에 대한 강한 사퇴 압력 또 이제 실행 집행을 하라라고 하는 압력이 김기춘 전 실장으로부터 이렇게 전달이 된 거잖아요. 장관이나 차관이 가서 도대체 왜 그렇게 강하게 이걸 해야 되느냐라고 항의를 해봐도 그냥 뭐 시키는 대로 해라라는 식으로 압력을 가한 사람이 바로 김기춘 전 실장인데 정유라 최순실은 다 몰랐다라고 하니까 말이 좀 너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또 이렇게 환자복을 입고 나왔잖아요. 이게 환자복 입으면은 이게 좀 재판부가 봤을 때 이게 좀 동정심이 가나요? 부담스럽죠, 사실은. 부담스러워요? 네, 왜냐하면은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는 되게 고령이거든요. 게다가 지금 안색도 당연히 이제 안 좋은 여러 가지를 보일 것이고 또 본인이 이제 심장에 스텐트를 7개 박았다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어요. 그럼 뭐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심장이 언제 멎을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아무리 재판부에서 그냥 당신 빨리 재판 제대로 받으세요라고 말은 한다 하더라도 저런 식으로 원래는 사복 입고 나오다가 계속해서 지금 환자복 입고 나오면서 지금 재판부에 시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판부 3명이 앉아 계시는데 그분들이 봤을 때 얼마나 좀 불안하고 좀 찜찜한 마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노리는 것이고 그러면서 계속 마스크 쓰고 본인이 약간 누워있다시피 하면서 나 이렇게 재판받는 게 힘들어서 못 살겠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는 사실은 심리적으로 매우 압박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런 거 병보석을 하느냐 마느냐는 이제 구치소에도 의사가 있으니까 의사가 결정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턴트가 분명히 들어가 있는 건 사실이니까 이게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심장이 멎어서 여기 제 소자가 뭐 죽을 수도 있다. 그러면 당연히 구치소에 있는 의사가 판정을 해야겠죠. 근데 지금 구치소 의사나 구치소 측의 입장은 전혀 나온 게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의사가 뭐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죠. 사실은 뭐 환자 본인만이 아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환자도 모르죠. 사실은 뭐 그 많은 분 이제 그 심장 쪽에 들어가는 동맥에 뭐 어떤 동맥경화나 아니면 혈관이 좁아져서 이제 스텐트 시술을 요새들 많이 하시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 그러면 거기 다시 어떤 노폐물이 쌓여서 혈관이 또 좁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정확한 상태를 의사도 알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증상이 나타나면 예를 들어서 이제 가슴에 어떤 통증이나 뭐 압박감이 온다고 하면 그런 통증을 호소하면 이제
보다 상태가 심각해졌구나 이렇게 추정할 수는 있겠지만 구치소에 있는 뭐 의사분이 상주합니다만 거기에 뭐 정밀 진단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확한 예측은 힘들죠. 다만 상태가 심각하다고 하면 외부 진료를 신청해서 보다 시설이 좋은 외부 병원에 나가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단서나 의사소견서가 병보석을 판단하는 일흥의 자료로 사용될 수는 있습니다만 또 그거 하나만 놓고 결정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판부의 입장은 1심 구속기간 전에 되도록이면 이제 재판을 마무리 짓고 선고까지 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좀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런 경우에는 보통 의무과장이 있고요. 그 구치소나 교도소와 연결되어 있는 외부 병원이 있어요. 그 병원이 멀지가 않아가지고 저런 식으로 이제 고통을 호소하거나 힘들다라고 하는 환자가 있으면은 그쪽에서 와요. 그래서 그 차에 들어있는 기계를 이용해서 이제 검사를 먼저 하게 되는데 그 정밀도라는 게 많이 떨어지고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은 그걸 1차적인 그 기준으로 삼고 거기에서도 뭔가 애매하고 계속해서 이제 환자가 고통을 호소한다 그러면은 외부 병원으로 원래 다니던 병원이라던가 좀 더 시설이 좋은 쪽으로 가서 하게끔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김기춘 전 실장이 그동안에 이제 보여줬던 모습이 뭐 정말 진솔하고 그리고 뭔가 이런 사태에 대해서 좀 참여하는 모습이 좀 있거나 이러면은 이런 좀 아프다라는 거에 대한 동정론이 좀 일 텐데 최순실조차도 이 김기춘 전 실장을 향해서 늙은 너구리다 조심해야 된다 언제 무슨 관계를 꾸밀지 모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터라 일반 시청자들이 봤을 때 일반 국민이 봤을 때는 저 사람 말을 믿어야 되는 거야? 아프단 말을 믿어야 되는 거야? 혹시 저것도 잔꾀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뭐 일반인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이 병보석이라는 김기춘 전 실장이 병보석을 신청했잖아요. 몸이 아파서 나는 감옥에 더 버틸 수가 없을 것 같다. 병보석 신청했는데 선진국에 같은 경우는 병보석에 대해서 관대하게 받아주는 게 관례입니다. 저렇게 힘들다는데 저 가급적이면 돈을 많이 받고 풀어주는 게 사실은 뭐 많은 통례긴 하지만 저분이 재판에 얼만큼 진솔하게 대했느냐 말이죠. 그 국민들의 정서상으로 볼 때는 모든 걸 다 모른다, 아니다, 나는 관계없다. 하다못해 뭐 정윤회, 최순실, 정유라도 뭐 모르고 블랙리스트도 뭐 그럼 청와대 비서실장이 도대체 뭐 했냐 이거죠. 그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눈 감고 귀를 막고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법원에 대해서 좀 진실성 있게 했으면 아마 물론 뭐 판사들이 판단합니다만 판사들이 조금 호의적으로 판단할 텐데 저렇게 해서는 조금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동안 또 재계 총수들이 또 재판 받을 때는 휠체어 안고 닌게를 꽂고 수염 기르고 또 털모자 쓰고 뭐 또 어떤 정치인은 또 뭐 안대까지 해서 곧 뭐 실명된다고 하고 온통 하다가 나오자마자 야구 구경 가고 또 뭐 또 집회에 또 나가서 피켓 들고 다니고 하니까 국민들이 좀 우리가 많이 속았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병보석에 대해서는 지도층 인사들이 너무 좀 남용한 또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판사들이 아마 고민이 좀 깊어지지 않겠느냐. 또 편찮으신 건 사실인 것 같고 연세가 한 80 가까이 되신 분이 또 장기간 있으면 뭐 몸이 좋을 리가 없죠. 거기에 대해서 판사들이 아마 고민이 깊어질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김기춘 전 실장도 그렇고 사실은 뭐 이화여대 총장 뭐 학장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기 나오는 송강용 전 대통령 교육문화수석도 마찬가지고 왜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는 걸로 이렇게 국민 눈에 이렇게 비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송강용 전 교육문화수석도 2002년에 최씨 소유의 미승빌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교육 관련 공약을 강의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만 보좌관이 최 씨를 당시에 최 원장이라면서 소개했다라고 이제 그런 증언이 좀 나왔죠. 이때 당초 특검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최 씨를 소개했다라고 진술했다가 번복을 했는데 이날 재판부가 심리를 서둘러 마무리하고 가급적 이달 안에 결심 공판을 열겠다 이렇게 밝힌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착각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막 그러는데 교육문화 수석도 그렇고 비서실장도 그렇고 대학 총장도 그렇고 학장도 그렇고 그동안에 이 국민 앞에서 진솔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자 거짓말을 하다가 나중에 그게 다 들통이 나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어요. 형국은 보면. 그러니까 지금 그 전반적으로 그 재판에서 자신들이 이전에 그 검찰에 가서 진술했던 내용보다도 후퇴하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본인들이 착각했다면서 말이 달라져요. 검찰 조사에서 말, 재판부에서 하는 말이 달라요. 아마도 이제 변호사들의 조언을 받아서 형량을 줄이기 위한 어떤 시도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엄정한 그런 예. 재판부의 판단이 요구되어 있는 그런 시점이라서 재판에 대한 공개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또 해봅니다. 근데 이제 일반인도 사실은 재판장에서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검찰 조사에서 거짓말하지 않도록 이제 그렇게 교육을 받는데 그래서 나라의 비서실장까지 지냈고 교육문화 수석도 하셨고 또 대학교 총장도 지내셨고 학장도 지내셨고 이게 사회 명망이 있으신 분들 가장 도덕적으로 가장 어쩌면 완전체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왜 이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사회적으로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볼 필요는 있어요. 예,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 자체가 다 그런 건가? 거짓말 안 하면 살아남기 어려운 구조인가? 너무 황당한가요?